정확히 열흘 뒤 무당산 입구에 도착하자 용문표국 표사들은 긴장이 풀어졌다. 큰돈을 받은 일에 비해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대금과 용문표국 표사들은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얼른 무당산에 올라 장산봉에게 화물을 인계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용문표국 표사들이 무당산에 진입하기 위해 산모퉁이를 도는데 산 위에서 6개의 말을 탄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호송대와 백척거리에 멈춰 서더니 앞과 뒤에 3기씩 2열 행대로 서서 호송대의 길을 막았다. 도대금은 표사들에게 마차를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앞으로 나가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도대금이 6사람을 살펴보니 앞에 2명은 도사 차림을 하고 있고 나머지 4사람은 그냥 보기에도 무공이 제법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도대금은 혹시 저들이 무당치렵 중 6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금이 자신을 밝히고 무당치렵이냐고 물었다. 만약 무당치렵이면 이 중에 맏형인 송대엽도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쓸데없는 명성이 뭐가 중요하냐고 도대금의 말을 받았다. 도대금이 보니 얼굴에 흑사마귀가 있는 사내였다. 도대금은 흑사마귀 사내가 송대엽이라고 생각했다. 흑사마귀 사내는 도대금에게 무당사내는 왜 왔냐고 물었다. 이들 6이 무당치렵이라고 생각한 도대금은 부상자를 호송해서 장산봉에게 인계하러 왔다고 했다. 흑사마귀 사내는 이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도대금은 호송하는 부상자가 누군지도 왜 다쳤는지도 모르고 단지 용문표국은 의뢰 맡은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흑사마귀 사내는 그럼 누가 이를 의뢰했냐고 다시 물었다. 도대금은 아무 의심 없이 은시고객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자 흑사마귀 사내가 혹시 그 은시고객과 싸워봤냐고 물었다. 도대금은 싸워보지 않았지만 무공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답했다. 그때 흑사마귀 사내 옆에 있던 대머리 사내가 대뜸 도룡도는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뜬금없이 도룡도 이야기가 나오자 도룡도가 세상에 나왔냐고 도대금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러자 대머리 사내와 흑사마귀 사내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대머리 사내가 말해서 몸을 날려 땅에 내려섰다. 그러더니 마차로 가서 휘장을 젖히고 안쪽을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하더니 흑사마귀 사내에게 눈짓을 했다. 도대금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좀 전에 대머리 사내가 말해서 뛰어내릴 때 사용한 경공이 소림의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도대금은 장산봉의 무공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니 아직 소림사 테두리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흑사마귀 사내가 부상자를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했다.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자기들이 얼른 무당산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자 도대금도 얼른 이 찝찝한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아무 의심 없이 흑사마귀 사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도대금은 흑사마귀 사내에게 용문표국이 무당치렵에게 무사히 부상자를 인계했다는 증표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흑사마귀 사내가 차고 있던 장검을 풀어 자신이 이용하던 패검이라며 도대금에게 넘기면서 증거로 쓰라고 했다. 강호인에게 무기는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었다. 도대금은 명성 높은 무당치렵이 맞이가 자신에게 검을 내줬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러면서 흑사마귀 사내는 품에서 금화 20냥의 가치가 나가는 금원보를 꺼내 수급이라며 도대금에게 건넸다. 도대금은 이미 황금 2000냥을 대금으로 받았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흑사마귀 사내는 황금 2000냥이나?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코웃음을 흘렸다. 그러고는 금원보를 도대금에게 던져주며 수고했다고 말하고는 마차를 끌고 사라졌다. 얼떨결에 날아오는 금원보를 받아든 도대금은 깜짝 놀랐다. 이유는 금화 표면에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당치렵이 명성은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금원보에 손 도장을 찍을 정도의 지력을 가진 무공이 무당파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도대금이 알기로 이만한 지력을 가진 무공은 소림파의 금강지력뿐이었다. 그때 축표두와 사표두가 옆으로 다가와서 좀 전에 무당치렵이 무례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명성 높은 무당치렵이라도 초면에 통성명도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부상자를 호송해 왔는데 밥 한 끼 대접도 안 하고 보내다니 무당파가 인정머리가 없다며 욕했다. 그제야 도대금도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다. 도대금은 꺼림직한 기분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짚어갔다. 도대금과는 달리 뒤따르는 용문표국 표사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다. 평소에 씀씀이가 좋은 도대금이니 돌아가면 분명히 큰 상금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 한 마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용문표국 사람들을 뒤따라 오던 말이 어느새 자기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달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나 보니 보통 말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은 키가 아주 큰 청춘마라는 준마였다. 이 말은 보통 말보다 다리가 길어 자연히 보폭이 훨씬 넓었다. 말 위에 탄 사람을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호리호리한 것이 무공을 익힌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서가던 청춘마를 탄 20대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머리를 돌려 도대금 쪽으로 다가와 혹시 용문표국 사람들이 아니냐고 공손히 인사를 해왔다. 표사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 수놓은 금빛 잉어를 보고 용문표국임을 안 것이었다.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장취산이라고 밝히면서 혹시 용문표국의 총표도 도대금도 함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용문표국 사람들이 모두 놀라했다. 장취산이라면 무당칠협 중 5째로 강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도대금도 자신을 밝히고 장취산에게 용문표국 사람들을 소개했다. 장취산은 무당산 근처까지 와서는 왜 무당산에 와서 술 한잔 안 하고 가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스승님의 90세 수연날이니 무당산으로 올라가서 술 한잔하고 가라고 초대했다.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던 축표두가 나서 무당칠협이 다른 형제들도 장취산처럼 예의가 있었다면 자기들은 지금쯤 무당산에 있었을 것이라고 투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취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장취산의 물음에 도대금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취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무당칠협 중에는 얼굴에 흑사마귀가 있는 사람도 없으며 지금 무당산은 스승의 90세 수연날로 다른 형제들은 무당산을 내려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산을 내려온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셋째 사형을 마중하러 오는 길인데 어떻게 6명을 만날 수 있냐고 했다. 장취산의 말을 듣자 도대금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대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흑사마귀 사내가 건네줬던 검을 장취산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송대엽이 검이 아니냐고 물었다. 장취산이 칼을 받아 한번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더니 무당칠협은 모두 칼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 칼에는 큰 형의 이름이 없다며 되돌려줬다. 그제야 도대금은 앞전의 상황을 되짚어봤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을 무당칠협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 무당산에서 내려온 것만 보고는 도대금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무당칠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었다. 도대금이 넉나간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니 용문표국의 다른 사람들도 도대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은시고객이 말했던 세 번째 조건이 떠올랐다. 도대금은 장취산에게 인사말을 건넬 생각도 못하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왔던 길을 달려나갔다. 그 뒤를 용문표국 사람들이 급하게 뒤쫓았다. 그러자 어느새 따라왔는지 나란히 옆을 달리던 장취산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취산은 그들이 설령 무당칠협이 이름을 팔았다고 해도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제야 도대금은 자기들이 무슨 일로 무당산까지 왔는지 장취산에게 말해줬다. 그 순간 도대금의 몸이 앞으로 튕겨 날아갔다. 장취산이 달리는 말에 말고삐를 잡아 세운 것이었다. 달리던 중에 말고삐가 당겨지자 말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급제동하면서 입이 찢어지며 피가 났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날아가던 도대금은 경공으로 공중에서 간신히 몸을 틀어 땅에 착지했다. 땅에 내려선 도대금은 즉시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용문표국 표사들도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도대금은 혹시 몰라 칼을 뽑아들기는 했으나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공을 모르는 사람처럼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장취산이 한 손으로 달리는 말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의 높은 내력에 놀란 것이었다. 장취산은 그런 도대금에게 싸울 의도가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한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싸울 의도가 없다니 일단 안심한 도대금이었지만 그래도 손에서 칼을 놓지는 않았다. 도대금으로부터 환자의 생김새에 대해 들은 장취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셋째 형이요. 그 말을 듣고 떨리기는 용문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진짜 호송하던 부상자가 무당칠협 중 셋째 유대함이고 혹시라도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용문표국 전체가 도대금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은시고객도 무서웠지만 잘못하면 현재 무림을 대표하는 양대 세력 중 하나인 무당파의 원한을 사게 되는 일이었다. 도대금의 말을 다 들은 장취사는 청춘말을 타고 무당산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들이 갈만한 길을 따라 내달리다 숲속에 마차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말에서 내려 그쪽으로 가보니 마차는 넘어져 있고 마차를 끌던 말은 머리를 맞아 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이 한 명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장취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을 뒤집어 보았다. 그 사람은 셋째 사형인 유대함이었다.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장취산이 보니 손목부터 팔꿈치 어깨까지 모조리 뼈가 부서져 있었다. 다리도 발목부터 무릎까지 뼈가 부서져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고문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나마 미약하게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장취사는 그런 유대함을 품에 안고 모든 공력을 쏟아부어 전속력으로 무당산으로 달렸다. 그리고 무당산에 도착해 장산봉에게 유대함을 건네주고는 탈진으로 쓰러져 혼절하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